10월엔 금리 인하라. 집값은 통제 불능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집값은 우리들의 삶인데 집값이 통제 불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요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입니다. 정책금융이 집값을 안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또다시 시장에 대한 오판을 불려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딱 까놓고 말입니다. 정부의 말을 안 믿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을 연속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형국이에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당장 말입니다.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었죠. 여기에다가 집값에 대한 오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예, 저는 이것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오히려 자극을 해서요.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형태로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니까 저는 시장 집값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보시면 2023년입니다. 59조 5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예, 2024년에 40조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예, 작년과 올해 돈 뿌린 게 100조 가까이 되죠. 99조 5천억 원이잖아요. 100조 가까이 됩니다. 2022년에 26조 9천억 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100조 가까이 돼요. 이렇게 뿌려놓고도 집값이 안 올랐다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한 것은 갭 투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임대차 3법을 잘못 시장에 적용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전세라는 게 2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년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을 2년치 받을 거를 4년치 받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나서고 시장에서는 갭 투자 하면서 영끌 갭 투자 시장 난리를 냈잖아요. 지금은 그만 뭐냐. 정책금융이 굉장히 많죠. 100조나 되죠. 작년 올해. 여기에다가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서울 갈아타기 거래 중 부동산 처분 금액별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억 미만은 4.27%입니다. 예, 내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갈아타는 비용 그게 1억 미만이 4.27%예요. 그런데 좀 넓게 볼까요? 5억 이상이면 얼마 되나요? 56.71%. 56.71%는요. 적어도 5억 이상의 집값 전 집을 팔아서 거기다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서 갈아타게 했다는 뜻이에요. 7억 이상은요. 37.48%입니다. 10억 이상도 19.94%예요. 굉장히 많죠. 10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갈아타기가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거예요. 이전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이전 집 가격이 5억 이상 넘는 게 56.71%고요. 7억 이상 넘는 게 37.48%고요. 10억 이상 넘는 게 19.94%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거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워낙 많이 푸는 데다 갈아타기 수요까지 넣으니까 너도 나도 집 사자 이거예요. 또 이러다 벼락거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 된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제 금리까지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월에 미국은 5.5%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월에도 금리를 내린다. 12월에도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요. 따라서 내리겠죠. 금리를 따라서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아 집 사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숙성이 될 겁니다. 그 분위기가 결국은 집값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가상금리까지 수도권에서는 1.2%포인트가 붙고 비수도권에서는 0.75%포인트가 붙으니까 대출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틀리는 말은. 그러나 그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일반적으로 수명 6개월 갑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금리에 적응이 돼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대로라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자를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도 결국 6개월이면 그 수명이 다하고요.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면 집값은 진짜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말입니다. 시장에 수요가 많고 특히 갈아타기 수요는요. 영끌한 당사자들 있잖아요. 2019년에서 2021년 동안 영끌한 당사자들이 지금 집 늘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늘린다. 그런 생각에 영끌을 하는 거거든요. 초영끌이라고 합니다. 초영끌을 해서 여러분 집을 더 늘려서 간다. 갈아타기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쩌면 시장에 앞으로 더한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집을 사는 것 이거 막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초영끌한 대출을 보태서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상급지에서 초상급지 그러면 강남이겠죠. 강남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대로 가면 집값이 진짜 통제불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서울에 매물 나오는 걸 보면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곡점인 것 같아요. 변곡점. 이게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변곡점일 것 같은데 이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서 저는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하면서 시장의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큰 변곡점이 어디로 움직일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요. 반반입니다. 반반. 진짜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대출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응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